언니, 질투나지? 솔직히 말해봐. 친언니의 결혼 자금을 위해 제 대학 등록금 5천만 원을 훔친 엄마는 제게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늘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는 부족한 동생이었죠. 하지만 엄마와 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13년 후 제가 서울의 부촌 평창동에 12억짜리 집을 사게 될 줄은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이 담긴 은행 거래 내역서가 가족들 앞에 놓이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이는 곳, 마음 정거장. 지금 그 첫 번째 정거장으로 출발합니다. 제 이름은 박하윤. 이제부터 제 13년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2022년 11월에 어느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대학 등록금을 가지고 실제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된 그날 밤. 당시 제 집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16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창문은 하나뿐이었고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덜컹거렸죠. 주방 수도꼭지는 아무리 세게 잠가도 3초에 한 번씩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집이 싫지는 않았어요. 28살이었던 저는 이게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맨바닥이었죠. 저는 시내에 있는 중견기업의 정보보안 분석가였습니다. 4년간의 계약직 생활을 전전한 끝에 얻은 첫 정규직이었죠. 세전 연봉 800만 원,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매달 140만 원, 밥과 냉동 채소를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대시보드가 깨진 2011년식 아반떼를 몰았고 핸드폰에는 매주 식료품비로 얼마를 쓸 수 있는지 10원 단위까지 계산해주는 엑셀 시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엄마가 명절 때마다 친척들에게 제 삶이라고 묘사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엄마 입을 거치면 훨씬 더 비참하게 들렸지만요. 하지만 엄마가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왜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 말입니다. 제가 18살 대학교 입학을 2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부엌 식탁에 앉혔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미 리허설을 마친 나쁜 소식을 전할 때처럼요. 얘야, 내 대학 등록금 말이다.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살아남질 못했어. 다 사라졌단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안아주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엄마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제가 학자금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한편 제 언니 서연이는 27살에 첫 집을 샀습니다. 판교에 있는 방 4개짜리 아파트였죠. 엄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연이는 돈을 착실히 모았어. 걔는 항상 돈에 관해서는 똑똑했지. 그게 바로 작은 아버지가 제게 전화해서 진실을 알려주기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엄마가 말한 등록금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전화 한 통으로 바뀌었죠. 상황을 그려드릴게요. 추석날 언니네 집이었습니다. 식탁에는 14명이 앉을 수 있었고 엄마는 마치 자신이 그 집을 디자인한 사람처럼 온 집안을 누볐습니다. 작은 어머니에게는 조명을 가리켜 보였고 사촌 동생에게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을 손으로 쓸어 보였습니다. 엄마는 이게 바로 성공의 모습이다라는 팻말만 걸지 않았을 뿐 모든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식탁 구석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크랜베리 소스 너머로 작은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죠. 늘 그랬듯이요. 하윤이는 아직도 원룸에서 월세 살아. 안 됐어 정말. 걔가 하는 그 IT인지 뭔지 하는 일 있잖아. 너무 불안정해. 걱정이야. 작은 어머니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죠. 그러자 식탁 상석에 앉은 언니가 아픈 동물을 보듯 고개를 갸웃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야, 박하윤, 내가 아는 증권사에 한번 물어봐 줄까? 네가 하는 일보다는 부동산이 훨씬 안정적이잖아. 난 괜찮아, 언니. 그냥 도와주려는 거지. 아빠는 접시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칠면조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썰고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제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넌 손님이잖아. 친절하게 말했지만 그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여긴 내 주방이고 내 집이야. 내가 소유한. 그날 밤 집으로 운전해 가기 전 차 안에서 핸드폰을 뒤적이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언니가
크리스마스 계획을 짜기 위해 새로운 가족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 문자를 보내자 30초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내가 완전히 깜빡했네. 지금 바로 추가할게. 언니는 저를 끝내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는 11월의 어느 화요일에 걸려왔습니다. 저는 원룸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다음날 아침 클라이언트 발표를 위한 방화벽 설정을 디버깅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절대 전화를 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생일에 문자나 주고받는 정도였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윤아. 그의 목소리는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걸 두고 고민했는데 더는 품고 있을 수가 없구나. 뭘요? 작은아버지 긴 침묵.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내 대학 등록금 잃은 거 아니다. 인출했어. 전부 다 5천만 원. 네가 18살 되던 해 3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은행에 있었어. 내 엄마가 인출 서류에 서명하는 걸 봤다. 내가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했지만 내 엄마는 나더러 신경 끄라고 하더군. 그러고는 2년 동안 나랑 말도 안 섞었지.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3초 주기. 뚝뚝뚝. 그 돈은 네 아버지랑 쓰는 공동계좌로 바로 들어갔어. 그리고 2주 뒤에 서연이가 아파트 계약금 잔금을 치렀지. 저는 소파에서 미끄러져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다리 뒤쪽에 닿았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너무 세게 눌러 아플 정도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갈비뼈 뒤쪽에 무언가가 마치 가스레인지 불이 꺼지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윤아, 듣고 있니? 네, 듣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지만 넌 알 권리가 있어. 네. 제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것처럼 들렸습니다. 네, 그랬어야죠. 작은아버지는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내가 은행 서류들 전부 보관하고 있다, 하윤아. 네가 준비되면 말하렴. 전화가 끊긴 후에도 저는 오랫동안 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의 물자국을 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고3 3월에 인출된 5천만 원. 그 이후 13년 동안 보수적으로 연 5% 성장만 가정해도 그 돈은 현재 가치로 거의 8천만 원에 가까울 겁니다. 제 교육을 위해 쓰였어야 할 8천만 원. 대신 언니의 현관문을 사주는 데 쓰인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최악은 제가 엄마에게 따졌을 때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져서 턱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최 여사는 논쟁에서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논점을 흐리죠. 제가 전화하면 부인할 겁니다. 작은 아버지가 앙심을 품고 있고 항상 드라마틱했으며 가족을 파괴하려 한다고 말할 겁니다. 언니는 엄마 편을 들겠죠. 항상 그랬으니까요. 아빠는 안락의자에 앉아 평소보다 TV 볼륨을 2단계 높일 겁니다. 그리고 48시간 안에 엄마는 모든 이모와 사촌에게 전화해서 불쌍한 하윤이가 힘든 시기를 겪으며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 설명할 겁니다. 저는 악당이 되고 엄마는 피해자가 되겠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침묵하면 저는 계속해서 각주, 가족의 경계 대상, 그 IT인지 뭔지 하는 일을 하며 원룸에 사는 딸로 남게 될 겁니다. 어느 쪽도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월 수입, 월 저축액, 목표 이렇게 3개의 열로 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습니다. 목표에는 10억 단위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맞서는 것은 거짓말쟁이들에게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대신 제 자신의 무대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3시 15분에 노트북을 닫고 6시로 알람을 맞추고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일요일에 엄마가 전화했습니다. 얘야, 가게에서 작은 엄마 만났다. 성남에 괜찮은 저렴한 원룸 가진 집주인이 있다는데 번호 알아봐 줄까?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저 새 집 안 찾아요, 엄마. 아, 네 월세 올랐다고 했던 것 같아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글쎄, 누가 그랬나 보지. 아무튼 예비책으로 갖고 있으면 나쁠 건 없잖아. 엄마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열었죠. 작은 어머니가 4일 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얘, 네 엄마가 너 더 싼 집 알아본다고 하더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사촌 오빠, 하윤아, 집 줄이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다. 이사 도울 일 있으면 말해. 사촌 동생,
내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너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던데 힘내. 엄마는 저를 자선사업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계도의 모든 가지에 전화를 걸어 제가 실제로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도 않고 제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7개의 메시지, 7명의 다른 친척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을 스크롤에 내렸습니다. 최여사 버전의 제 인생이 보도 자료처럼 배포된 것이었죠. 그날 아침 언니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새로 리모델링한 주방 사진, 하얀 석영 상판, 황동색 수전. 캡션은 이랬습니다. 이 공간에 너무 감사해. 항상 나를 믿어준 엄마. 고마워요. 게시물 날짜는 11월 17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습니다. 저축액 항목을 월 20만 원씩 올렸습니다. 그건 외식 금지, 새 옷 금지, 스트리밍 구독 금지를 의미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엄마는 제 가치를 평수로 측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환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김 이사님. 위협 인텔리전스 부서의 부사장, 56세, 은발의 단발머리, 사서처럼 목걸이에 안경을 걸고 다니지만 12분 만에 당신의 네트워크를 해체할 수도 있는 분이었죠. 저는 그분께 제 가족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저는 그저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사님,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는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 대리는 이미 그럴 만한 일을 하고 있어. 그저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는 걸 멈추기만 하면 돼. 그녀는 책상 위로 파일 하나를 밀었습니다. 새로운 기업 보안 감사 제안서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인 지역 병원 체인이었죠. 이전 팀장이 프로젝트 중간에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원한다면 자네 거야. 골치 아프고 마감 기한도 빡빡하지만 이걸 성공시키면 내 위의 사람들이 자네 이름을 알게 될 거야. 저는 그 파일을 받았습니다. 다음 11개월 동안 저는 하루 12시간, 때로는 14시간을 일했습니다. 커피와 미리 준비해둔 닭가슴살로 연명했죠. 월급의 40%를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했습니다. 인덱스 펀드, 별것 아닌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 돈은 존재하지 않는 척 했습니다. 가족에게 제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일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엄마가 마치 제가 취미를 설명하는 것처럼 손을 내저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인지 뭔지 하는 거. 걔네가 너 계속 쓰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성공에 대해 말했을 때 엄마는 2문장 만에 언니의 새 파티오 가구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말하는 것을 멈췄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병원 감사는 예산 내에서 제 시간에 끝났습니다. 고객은 3년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날 김 이사님은 제게 2줄짜리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잘했어. 월요일에 내 사무실로 와. 12개월 후 김 이사님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혼날 줄 알았습니다. 제가 틀렸죠. 1년은 당신이 허락한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 이사님은 저를 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연봉은 1억 2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새로운 사원증, 새로운 층, 사내 디렉토리의 새로운 직책. 저는 그것에 대해 포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스프레드시트를 업데이트했을 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늘 그렇듯 언니가 주최했습니다. 집에서는 계피와 새 페인트 냄새가 났습니다. 언니는 거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3천만 원이 들었다고 우리가 도착한 지 5분도 안 되어 온 방에 알렸습니다. 나무 판넬로 된 포인트 벽, 메리평 조명, 박물관 작품처럼 걸린 75인치 TV. 엄마는 마치 도슨트처럼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서연이가 직접 나무를 골랐어. 재능 있지 않니? 이 주방 레이아웃은 전적으로 서연이 아이디어였단다. 그러다 음료 테이블 옆에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작은 데서 월세 사는 거니? 네, 엄마. 적어도 저축은 하고 있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종류의 동정심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언니가 그녀의 팔꿈치 옆에 나타났습니다. 있잖아, 하윤아. 내 말 듣고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난 괜찮아, 언니. 그냥 하는 말이야. 몇 년 전에 내가 너 시장에 진입시켜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잖아. 방어적인 거 아닌데. 엄마가 언니의 팔을 토닥였습니다. 네,
언니는 이 주방을 자기 힘으로 샀어. 계획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야, 하윤아.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화장실 옆 복도에서 형부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맥주 2병을 들고 있었고 다른 어디든 가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처제, 장모님 말씀이 너무 많으시지. 그가 제게 맥주 1병을 건넸습니다. 다 믿지는 마.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집에서 그날 밤 누군가가 제게 한 가장 친절한 말이었습니다. 2월 어느 수요일 저녁 제가 서버 마이그레이션을 디버깅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 목소리, 누군가에게 전화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내는 억지스러운 쾌활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윤 씨. 저 건우라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번호를 주셨어요. 저희 둘이 정말 잘 맞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상업보험 쪽에서 일하고요. 분당에 집이 있어요. 아무튼 시간 되실 때 전화 주세요. 저는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20분 후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건우 씨 괜찮은 사람이야, 하윤아. 그분 어머님이 그러는데 자기 집이래. 대출 없이. 엄마, 저 선보라고 한 적 없는데요. 엄마, 너 31야. 집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내가 도와주려는 거잖아. 나 싫다고 했잖아요. 엄마 계집 있대, 하윤아. 그 사람한테 잘 된 일이네요. 엄마, 너 그러다 혼자 늙는다. 저는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10초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러고는 핸드폰을 잠그고 책상 위에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두고 다시 서버 마이그레이션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모든 이정표를 부동산과 혼인신고서에 대고 측정했습니다. 31세 미혼은 위기, 31세 월세는 비상사태. 제가 9명의 팀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제게 수십억 원짜리 고객 포트폴리오를 맡겼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최 여사의 점수판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11시 40분에 마이그레이션을 마쳤습니다. 깔끔한 배포, 다운타임 제로. 팀원들은 메신저로 파티 이모티콘을 연달아 보냈습니다. 차를 한 잔 타서 원룸 바닥에 앉아 분당에 집이 있다는 건우 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방 앱을 열었습니다. 건우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그 후 6개월 모든 것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김 이사님은 저를 또 승진시켰습니다. 시니어 매니저, 연봉 1억4, 500만 원의 보너스 별도, 2년 동안 꾸준히 부어온 인덱스 펀드는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그 추운 11월 밤 새벽 2시에 만들었던 제 스프레드 시트에는 마침내 의미 있는 숫자들이 찍혔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혼자 동네를 드라이브하기 시작했습니다. 컵 홀더에 커피를 꽂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 이사님에게도, 작은 아버지에게도, 아무에게도. 저는 집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느낌을 찾고 있었죠. 저는 그것을 평창동의 한 언덕 위에서 찾았습니다. 방 4개, 북한산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레버라운드 데크, 거실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은 석양을 호박색과 구리색의 벽으로 바꾸었습니다. 원목 바닥, 돌로 된 벽난로, 6명이 앉아도 아무도 어린이용 테이블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넓은 주방 아일랜드 식탁. 매매가는 12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2번 계산하고 재무 상담사에게 전화하고 포트폴리오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해서 매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3주 후 저는 등기소 사무실에 앉아 47번이나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열쇠와 등기권리증이 담긴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차로 걸어가 운전석에 앉아 손바닥에 열쇠를 쥐었습니다. 등기소 직원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에게 문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포스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새 집으로 운전해 가서 현관문을 열고 텅 빈 거실에 서서 마지막 햇빛이 먼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열쇠를 가졌습니다. 등기권리증도 가졌습니다.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은 가족에게 말할 이유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죠. 1월 초 토요일에 이사했습니다. 이삿짐 트럭도 요란한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중요한 것들로 꽉 찬 제 아반떼뿐이었습니다. 옷, 노트북, 책, 한 상자,
4번의 이사에서 살아남은 무쇠 프라이팬. 집은 텅 비어 있고 거대했습니다. 제 발소리가 참나무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의 유리벽을 통해 햇살이 들어와 맨 바닥에 긴 직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밖에서는 비와 차가운 흙냄새가 나는 바람에 전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가구는 천천히 샀습니다. 먼저 소파, 회색 쿠션이 깊고 그 안으로 사라질 수 있을 만큼 큰 것. 그 다음엔 침대 프레임, 성수동의 한 가구점에서 발견한 주방, 식탁, 단단한 단풍나무, 약간의 흠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흠집이 좋았습니다. 그것들이 이 식탁을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거든요. 어느 주말, 저는 벽난로 뒤에 거실 벽을 따뜻한 흰색으로 칠했습니다. 2번 칠해야 했고 일요일 대부분을 썼습니다. 팔이 아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초대한 유일한 사람은 김 이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서서 아치형 천장을 올려다보고 유리 너머로 아래 계곡을 내다봤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정말 멋지구나, 박 팀장. 가족들은 아니? 아직교. 그녀는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걸 숨김으로써 그들을 벌주려는 게 아니야. 자신을 보호하는 거지. 그럴지도요. 저는 그녀에게 와인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들이 망칠 수 있는 걸 하나 더 넘겨주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몰라요. 그날 밤 김 이사님이 떠난 후 저는 피하고 있던 파일 상자를 풀었습니다. 맨 위에는 집 등기권리증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아버지가 지난주에 보내준 마닐라 봉투에 접힌 문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2 문서를 모두 책상 맨 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서랍에는 2번째 문서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것을 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3월에 언니의 딸 지유가 4살이 되었습니다. 언니네 집에서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온 가족이 빌린 캐노피 아래 뒷마당에 빽빽하게 모였습니다. 저는 봉제 코끼리 인형과 2만 원이 든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지유는 제 다리를 껴안고 달려갔습니다. 그 부분은 좋았습니다. 그 다음 엄마가 파티에 온 자신의 새 북클럽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얘는 제 막내딸 하윤이에요. 엄마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자기 길을 찾는 중이랍니다. 저 정보 보안 시니어 매니저예요, 엄마. 엄마는 웃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는데도 사람들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웃는 방식으로 웃었습니다. 아, 그 IT 직함들 매주 바뀌지 않니? 컵케이크 접시를 들고 우리 뒤를 지나가던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잖아. 북클럽 아주머니들은 정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마주 웃었습니다. 그때 제가 볼 거라고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울타리 옆 잔디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종이 접시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2년간의 엄마의 냉대 끝에 약 1년 전부터 가족 행사에 다시 초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부분 혼자 있었지만 제가 마당을 가로질러 가자 저를 보고 천천히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보낸 그 은행 거래 내역서.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엄마 서명이 바로 거기 있어. 날짜, 금액, 계좌번호. 읽어봤니? 아직요, 작은아버지. 곧 읽을 거예요. 천천히 해.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마당 건너편에서 엄마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그녀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눈가가 굳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어머니에게 몸을 돌려 언니의 새 파고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최서방. 엄마는 마당 건너편에서 겨우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애 머릿속에 쓸데없는 소리 집어넣지 마. 당신은 항상 과장하잖아. 작은아버지는 레모네이드를 한 모금 마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창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캐모마일 차를 한 잔 탔습니다. 흠집난 단풍나무 식탁에 앉아 책상 서랍에서 마닐라 봉투를 꺼냈습니다. 잠시 그냥 들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었습니다. 그 문서는 퍼시픽 노스웨스트 연방신용조합, 아니 신한은행의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2004년 9월 3일에 개설된 미성년자 계좌. 제가 3살 때였습니다. 수익자 박하윤, 보호자 최여사. 매달 입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만 원, 그 다음엔 10만 원, 20만 원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제 고3 3월에는 잔액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짜리 인출 기록, 2013년 3월 14일 5천만 원, 승인,
최 여사. 7,741로 끝나는 공동예금 계좌로 이체. 저는 숫자를 쳐다봤습니다. 승인 페이지 하단에는 엄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필체. 제 허가서와 생일 카드에 서명했던 것과 같은 필체였습니다. 그 인출 2주 후 언니는 아파트 잔금을 치렀습니다. 저는 내역서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고 등기권리증 옆 서랍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읽었어요. 소리 지르지 않을 거예요. 애원하지도 않을 거고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계곡 바닥에 마치 제2의 별들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저 순간이 왔을 때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야 내 조카지. 우리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물었습니다. 언제? 설날이 8주 남았어요. 언니네 집에서 25명 모여요. 알고 있다. 작은아버지가 거기 계셔야 할지도 몰라요. 거기 있을게. 저는 전화를 끊고 찻잔을 씻어 말린 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설날은 8주 후 한 지붕 아래 25명의 박씨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설날 당일은 전형적인 2월의 날씨였습니다. 아침에는 춥고 정오가 되자 밝아졌습니다. 비와 자비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하늘 같았죠. 제가 도착했을 때 언니네 집은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골목길에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현관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접시가 오가고 식당에서 엄마가 교통정리를 하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30초간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집은 장식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꽃병에는 복수초가 꽂혀 있었고 이끼와 도자기 토끼로 만든 중앙장식, 리넨 냅킨까지. 언니는 최선을 다했고 엄마가 도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에 엄마의 손길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플한 남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들어갔습니다. 보석도 포인트 아이템도 없었습니다. 고모를 안고 작은아버지와 악수하고 지유의 이마에 뽀뽀했습니다. 엄마는 3분 만에 저를 찾아냈습니다. 하윤아, 너 말랐다. 밥은 먹고 다니니? 안녕하세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 말라 보이지 않니? 엄마는 고모에게 말했고 고모는 외교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탄산수 한 잔을 따라 주방 아일랜드 식탁 근처에 서 있었고 엄마는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서연이가 거실 페인트 칠을 새로 했어. 벤자민 무어야. 직접 색깔 골랐단다. 저 바닥은 원래 참나무야. 서연이가 다시 마감 처리했지. 데크 확장은 서연이 아이디어였어. 모든 문장은 언니의 삶에 묶인 리본이었고 박수갈채를 위해 관객에게 제시되었습니다. 형부가 달걀 요리 접시를 들고 제 옆에 나타났습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장모님 지금 공연 못 오셔. 저는 달걀 하나를 집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목요일부터 덕담 리허설 하셨을걸요? 제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덕담이요? 형부는 약간 창백해졌습니다. 보면 알 거야.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에 무엇을 할지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식사 중이 아니라 후에, 식사 후 모두가 거실로 흩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에, 어른들은 의자에, 엄마는 중앙에 서서 와인잔을 들고 마치 욕실 거울에서 이 순간을 정확히 연습한 여자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마디만 할게요. 그녀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서연아,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줘서 너의 아름다운 집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줘서 고맙다. 그녀는 손을 넓게 휘저었습니다. 이 집, 네가 이룬 이 삶, 이것이 바로 노력의 결과란다. 방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그 톤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드러운 톤. 동정심처럼 들리지만 신용조회처럼 날카로운 그 톤. 우리는 모두 널 응원하고 있단다. 언젠가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몇몇 사람들이 짧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촌동생은 신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아버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언니는 옆 의자에서 제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대여섯 명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서 월세 사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하윤아. 우리 모두 어디선가 시작하잖아.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동정심은 수영장을 채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고모, 착하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모가 손을 뻗어 제 팔을 만졌습니다. 내 엄마가 그러더라. 너도 싼 집 알아본다고. 내가 성남에 정말 좋은 집주인 아는데.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고개들이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모두에게 말했던 겁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가 고군분투하고 집을 줄이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 서사를 수년에 걸쳐 너무나 조심스럽게 구축해서 이제 그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제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 싼 집 안 찾아요, 고모. 얘 도움 청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전 청한 적 없는데요. 엄마의 턱이 들렸습니다. 내 그 자존심이 널 망칠 거다, 하윤아.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그 일은 덕담 후 10분 뒤 복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외투가 있는 쪽으로 향할 때 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현관문 사이에 자리를 잡고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여섯 명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고모, 작은아버지, 사촌동생, 형부. 솔직히 말해봐, 하윤아. 언니의 목소리는 반은 속삭임, 반은 연기였습니다. 질투나지. 인정해도 괜찮아. 뭐가 질투나는데. 언니? 그녀는 손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흔들었습니다. 집, 이 삶, 고정금리 대출, 그리고 저 나무 판넬 벽, 3천만 원짜리 주방. 이 모든 거. 난 이걸 위해 노력했어.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3초 동안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복도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언니가 그랬겠지.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무 뜻 아니야. 언니가 노력했다는 뜻이지. 그녀는 저를 쏘아봤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읽을 수 없었고 그것이 어떤 모욕보다 그녀를 더 두렵게 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하윤이 또 이상하게 굴어. 엄마의 한숨은 6미터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쟤는 항상 어려운 애였어. 거실 구석에서 작은아버지가 커피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그의 눈은 언니에게서 엄마에게로 옮겨가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엄마는 눈치챘습니다. 아주 잠깐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그를 보지 못한 것처럼 몸을 돌려 디저트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작은 움찔함. 엄마가 작은아버지가 자신이 13년 동안 묻어온 무언가를 안다는 것을 기억해낸 그 찰나의 순간을 저는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씨앗을 심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입고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마무리 멘트의 절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항상 일찍 가. 제 방식이 그래. 제가 거실 가장자리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아, 언니. 소파에 앉아 고모와 대화 중이던 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차나 한잔하러 와. 나 새 집으로 이사했거든.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극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마치 폭풍 전 기압이 떨어지는 것처럼 작은 대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새 집? 무슨 새 집? 방금 이사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가볍게 유지했습니다. 토요일이시? 어때? 언니의 혼란은 진짜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죠. 너 이사했는데. 언제? 일이 빨리 진행됐어요, 엄마.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주소는 언니한테 문자로 보낼게. 언니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순간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갈게. 좋아. 형부도 데려와도 돼. 저는 재킷을 입었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언니. 저녁 잘 먹었어. 저는 현관문을 통해 걸어 나갔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날카롭고 깨끗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이미 재조정하고 있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또 다른 아파트 월세 얻었겠지. 쟤 어떤 앤지 알잖아. 하지만 문이 닫힐 때 다른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구석 의자에 여전히 앉아 저를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작은아버지. 그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요. 저는 집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어두운 언덕을 지나 제 집으로. 나무들은 슬레이트색 하늘을 배경으로 검게 보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은 5일 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현관문을 여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자, 잠시만요. 언니가 제 문 앞에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당신의 공을 가로채거나 자신을 더 나아 보이게 하려고 당신에 대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린 적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언니가 그 대문을 들어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계속 가봅시다. 토요일은 천천히 왔습니다. 저는 오전을 청소하며 보냈습니다. 집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손으로 무언가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깨끗한 원목 바닥에 진공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화강암 아일랜드 식탁을 닦았습니다. 카운터 위에 세라믹 머그 2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스콘을 구웠습니다. 레몬과 블루베리. 레시피는 원룸 아파트 첫 달에 헌책방에서 찾은 요리책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스콘은 황금색으로 약간 울퉁불퉁하게 구워졌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일시 30분이 되자 집은 설탕과 감귤류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거실 유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와 참나무 바닥을 꿀처럼 만들었습니다. 데크 아래로는 계곡이 녹색과 회색의 층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크림색 스웨터와 청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더한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이힐도 신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집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일시 45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습니다. 가는 중. 주소가 뭐였지? 저는 주소를 보냈습니다. 잠깐만. 평창동? 거기 좋은 동네잖아. 너 누구 집 봐주는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주방 카운터에 두고 찻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붓고 스콘 옆 식탁에 놓았습니다. 의자 2개, 냅킨 2개. 간단하게. 그러고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전나무들이 가벼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자동차 경적이 울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하게 고요했습니다. 정확히 23분의 진입로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스웨터를 매만지고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언니의 SUV가 진입로에 서 있었고 엔진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앞 유리를 통해 그녀가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 그림과 맞지 않는 무언가를 쳐다보듯 집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려 한 손에는 핸드백을 들고 입을 살짝 벌린 채 진입로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차 준비됐어. 그녀는 돌길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포장도로 위에서 딸깍거렸습니다. 그녀는 현관에서 멈춰서서 올려다봤습니다. 아치형 천장, 철제 난간이 있는 계단, 아치 너머로 보이는 거실, 유리벽, 계곡. 그녀는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손이 입으로 갔습니다. 이게 네 집이야? 네가 이걸 샀다고?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 화강암 아일랜드 식탁을 만지고 수납장을 열었다가 닫고 유리벽으로 걸어가서 경치를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하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작아졌습니다. 어떻게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했어. 하지만 너 월세 살았잖아. 그랬지. 이제는 아니야. 그녀는 제 거실에 서서 거의 1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도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한 무언가, 바로 혼란이었습니다. 생경하고 방향을 잃게 만드는 혼란.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귀에 댔습니다. 신호가 1번, 2번.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여기 와야 해. 이걸 지금 당장 봐야 한다고. 스피커를 통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놀란 목소리. 뭐? 무슨 일이야? 다쳤니? 그냥 와. 주소 보낼게. 언니는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주방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차에 설탕 넣어줄까? 엄마는 19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빨랐습니다. 판교에서 평창동까지 토요일에. 집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운전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차 문 2개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의 하이힐이 돌길 위해서 빠르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 뒤로 아빠의 느린 발걸음 소리. 제가 문을 열기도 전에 언니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야, 들어와. 엄마는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라벤더색 카디건을 입고 행사 때만 끼는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전화했을 때 무언가를 준비 중이었나 봅니다. 그녀는 올려다 봤습니다. 멈췄습니다. 5초. 밖에서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 집이에요. 엄마, 환영합니다. 그녀는 바닥이 자신을 지탱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듯이 앞으로 걸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제 소파 등을 만지고 벽난로, 돌로 된 맨틀피스, 제가 천천히 채워가고 있는 빌트인 책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유리벽으로 걸어가 계곡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넌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돈을? 저 회사에서 시니어 디렉터로 일한 지 1년 됐어요, 엄마. 제 월급이랑 투자금으로 감당했어요. 시니어 디렉터? 언제부터? 엄마가 제 일에 대해 묻지 않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아빠는 문지방을 넘지 못한 채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고 턱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하윤아. 그의 목소리는 거의 갈라질 뻔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제게 그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는 그에게 쫑 돌아섰습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 몰랐어. 그러고는 아빠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와서 저를 팔로 감쌌습니다. 엄마는 그 포옹에서 3피트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고 손은 옆으로 내린 채. 아빠는 오랫동안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에게서는 톱밥과 오래된 스킨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10살 때와 똑같이, 항상 똑같이 그의 손이 제 등 뒤에서 떨렸습니다. 그가 저를 놓아주었을 때 방의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언니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을 모으고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창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언니가 댐을 무너뜨리는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 그녀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았어? 너 학자금 대출이 있었잖아. 엄청 큰 거. 응, 있었지. 내 말은 우리 둘 다 대학 등록금 없었잖아. 엄마가 2개 다 주식으로 날렸다고. 언니 건 안 날아갔어, 서연아. 방 안의 공기가 사라졌습니다. 언니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 내 5천만 원은 내가 18살 되던 해에 인출됐어. 언니가 아파트 계약금 내기 2주 전에. 언니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 다시 열렸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녀는 엄마에게 돌아섰습니다. 엄마의 턱은 굳어 있었고 손가락은 카디건 자락을 찾아 비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니?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요. 최서방. 엄마는 그의 이름을 저주처럼 내뱉었습니다. 최서방은 항상 이 가족을 갈라놓으려고 했어. 우리 가족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플란넬 셔츠에 작업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운전 중에 바람에 날려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평범한 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엄마가 완전히 철저하게 침묵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들 안녕? 작은아버지는 안으로 들어와 매트에 신발을 닦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네. 26번 도로가 막혀서 말이야. 그는 다가와 찻주전자와 스콘 사이의 주방 식탁 위에 봉투를 부드럽게 놓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그 봉투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그것을 집어들고 봉투를 열고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신한은행,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2004년 9월 개설된 미성년자 계좌. 수익자 박하윤, 보호자 최여사. 저는 페이지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3월 14일 5천만 원 전액 인출. 서명 최여사. 저는 손가락을 다음 줄로 옮겼습니다. 7,741로 끝나는 공동 예금 계좌로 이체. 저는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언니 아파트 계약금이 처리됐어. 언니는 일어나서 식탁으로 걸어가 양손으로 내역서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숫자를 따라가는 그녀의 눈에 맞춰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엄마는 이게 엄마 저축이라고 했잖아. 엄마랑 아빠가 따로 모아둔 돈이라고. 엄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빨개졌습니다. 서방. 당신이 그걸 보관할 권리는 없었어. 나한테는 모든 권리가 있었지. 작은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흔들림 없었습니다. 하윤이는 내 조카고 당신은 13년 동안 걔 얼굴 보고 거짓말했어. 그건 가족 돈이었어. 내가 배분할 권리가 있었다고.
그건 내 이름으로 된 거였어요, 엄마. 제가 조용히 말했지만 방 안에 모두가 들었습니다. 제 교육을 위한 미성년자 계좌였지 언니 계약금이 아니었어요. 아빠는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벽 옆에 의자를 찾았습니다. 그의 머리는 손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당신 나한테 그 펀드 실적이 안 좋다고 했잖아. 나한테 내역서 보여줬잖아. 작은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한테 보여준 건 다른 내역서야, 형님. 진짜는 저기 식탁 위에 있어. 내가 한 모든 건 이 가족을 위한 거였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제가 그녀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언니를 위한 거였죠. 언니는 은행 내역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식탁에 평평하게 대고 나무의 결을 응시했습니다. 엄마,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게 엄마 저축이라고 했어. 하윤이 돈은 사라졌다고 했잖아.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빨라지고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집이 필요했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잖아. 하윤이는 항상. 걔는 항상 혼자서도 잘했어.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잘했던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난 몰랐어, 하윤아. 정말 몰랐어. 맹세해. 언니는 묻지 않았지. 저는 목소리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그건 모르는 것과 같지 않아.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미세했습니다. 눈가가 굳어지고 작게 숨을 들이쉬는 것. 하지만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부는 내내 부엌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팔은 옆으로 내린 채 그는 언니와 함께 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이건 집에 가서 이야기해야겠어. 오빠, 제발, 내 동생은 이 집을 지었어. 그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혼자서. 장모님이 모두에게 걔가 파산 직전이라고 말하는 동안에 그걸 생각해봐. 언니는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이 우는 방식으로 아빠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겨우 컸습니다. 여보, 당신 나한테 펀드 실적이 안 좋다고 했잖아. 내가 내역서를 봤는데 손실을 보였어. 작은아버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한테 보여준 건 조작된 요약본이야, 형님. 신용조합에서 나온 진짜 계좌 기록. 거기에는 인출에 대한 그 여자의 서명이 있어. 모호하지 않아. 아빠는 36년을 함께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엄마는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하윤아. 그녀는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학부모 회의에서, 명절 식탁에서, 방의 권위자가 되어야 할 모든 경우에 사용하던 그 목소리. 내가 널 위해 해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키웠고 먹였고 이 가족을 지켰어. 저를 키우셨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짜였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그녀가 말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한 손을 들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게 그저 멈춤의 표시로. 하지만 엄마는 제 돈을 훔쳤고 13년 동안 거짓말했어요. 그 두 가지는 모두 사실일 수 있어요, 엄마. 나는 네 엄마야. 그리고 저는 엄마 딸이고요. 그게 무언가를 의미했어야죠. 뒤이은 침묵은 제 집에서 들어본 것 중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누구와도 연을 끊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몇 가지는 바뀔 거예요. 저는 차례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언니, 엄마, 아빠. 제가 힘들게 살고 있지 않을 때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가족에게 제 인생을 정의하지 마세요. 당신들 이야기가 더 좋아 보이게 하려고 제 이야기를 다시 쓰지 마세요. 엄마의 입이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오고 싶다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야기꾼이 아니라 손님으로 오세요. 찻주전자는 식탁 위에서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스콘은 접시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돈 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전 그거 없이도 이걸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 거짓말하는 건 멈춰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찻주전자를 들어 2개의 머그잔을 채우고 하나는 언니 앞에, 하나는 그녀 옆에 빈 의자 앞에 놓았습니다. 차 식겠네. 엄마는 제 기억 속에서 처음으로
할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을 키운 사람과 경계를 설정해야 했던 적이 있다면, 그리고 저는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라는 것을 압니다. 댓글에 손 이모티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계속 가봅시다. 아직 더 있습니다. 그 여파는 빨랐습니다. 일요일 밤이 되자 그 이야기는 마치 기초의 균열을 통해 물이 스며들듯 온 가족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형부가 자기 누나에게 말했고 누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의도했든 아니든 그날 저녁 전화로 고모에게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일단 고모가 알게 되자 그것은 신문에 인쇄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엄마가 너 파산 직전이라고 해서 우린 전혀 몰랐어, 하윤아. 이 모든 세월 동안 우린 그냥 그 말을 믿었어. 작은아버지, 얘야,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니? 작은아버지는 제 말을 믿으셨을까요? 엄마 말 대신에요? 전화기 저편의 침묵이 그 자체로 대답이었습니다. 사촌 동생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도움을 너한테 제안했던 모든 순간에 대해 미안해. 다음 주 동안 친척들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가 웃음이나 손짓으로 돌릴 수 없는 날카로운 질문들, 엄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작은아버지를 탓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우리 가족을 질투했어. 내가 쌓아올린 모든 걸 파괴하려는 거야. 하지만 평창동의 한 주방 식탁 위에는 엄마의 서명이 담긴 은행 거래 내역서가 있었으며 종이 위에 잉크를 말로 써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둘씩 엄마에게 걸려오던 전화가 끊겼습니다. 극적인 대립이 아니라 그저 침묵으로. 고모는 그달 북클럽에 엄마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는 7월 4일 바비큐 파티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사촌 동생은 제가 한 번도 추가된 적 없었던 가족 단톡방에서 엄마를 제외했습니다. 엄마는 돈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한 가지, 바로 서사를 잃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녀는 모든 박씨 집안 이야기의 작가였습니다. 이제 가족은 다른 버전을 읽고 있었고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3일 후 언니가 전화했습니다. 저는 데크에 서서 붉은 꼬리매가 계곡 위에 열기류를 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2번 울리게 둔 후 받았습니다. 하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작았습니다. 자꾸 그 은행 내역서가 생각나. 응. 내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물었어야 했어. 난 23살이었고 그냥. 너무 집을 갖고 싶었어. 형부랑 결혼할 예정이었고 엄마가 몇 년 동안 저축했다고 했고 나는 그냥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어. 알아. 미안해 하윤아. 정말 정말 미안해. 고마워. 그 말 중요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고르지 않은 것이 들렸습니다. 울음과 울음 사이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숨소리. 형부랑 나 이야기 많이 했어. 그이가 그러더라. 내가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너를 대했다고. 그 말이 맞아. 이제야 보여. 언니, 난 언니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 그냥 솔직했으면 좋겠어. 그녀는 반은 웃음, 반은 흐느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부분이야.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편한 종류가 아니라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종류의 침묵. 아직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그러다 그녀는 제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형부가 나 떠날 뻔한 거 알아? 아니, 엄마가 매일 전화해서 지유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집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형부가 자기 커리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했어. 형부가 그러더라. 자기는 엄마랑 결혼한 게 아니라 나랑 결혼했다고. 그리고 내가 그 차이를 볼 수 없다면 끝이라고. 나는 그걸 보고 싶지 않았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냐면 그걸 보면 내가 무언가를 돌려줘야 하니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덧붙일 필요가 없었죠. 2주 후 엄마가 전화했습니다. 저는 저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로스트 치킨, 로즈마리 감자, 그린 샐러드.
네 번째 신호음을 받았습니다. 하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더 조용하고 평소의 세련됨이 벗겨진 목소리. 안녕하세요, 엄마. 아무도 나한테 전화를 안 해. 고모는 내 메시지에 답장도 안 하고. 작은아버지는 자기한테 시간이 필요하대. 그녀는 그 단어를 마치 이국적인 맛이 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네. 언니는 나랑 거의 말도 안 섞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엄마. 나는 그냥 서연이가 좋은 시작을 하길 바랐을 뿐이야. 그게 전부였어. 제 희생으로요. 제게 말도 없이 묻지도 않고요. 긴 침묵. 네가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고 카운터에 기댔습니다. 그게 가장 상처가 되는 부분이에요, 엄마. 돈이 아니라요. 엄마가 저한테 영원히 거짓말하는 게 편했다는 사실이요. 그녀의 숨소리가 빠르고 얕게 들렸습니다. 울음을 참으려고 할 때 쉬는 그런 숨소리. 잠시 저는 그녀가 불쌍하게 느껴질 뻔했습니다. 거의. 우리 그냥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 아니요. 하지만 엄마가 솔직해질 의향이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부엌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어린 시절 내내 부엌 스토브 위에 걸려있던 바로 그 시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엄마가 13년 만에 제게 한 첫 번째 솔직한 말이네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토요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빠였습니다. 혼자. 엄마는 없었습니다. 그는 연장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내 데크 난간이 헐거워 보이더라. 고쳐줄까? 제가 허락한다면요?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난간을 고쳤습니다. 저는 커피를 탔습니다. 우리는 데크에 앉아 빛이 변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별것 아니었지만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화요일 아침 회의실에 서 있었고 김 이사님이 저를 전사에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직책, 보안운영 부사장. 줌통화에는 200명이 참여했고 3개의 사무실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님은 박하윤 부사장은 3년 동안 우리 보안 실무의 중추였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이 자리를 얻어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포스팅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어떤 것들은 먼저 자신을 위해 간직하는 법입니다. 그 다음 주말 저는 작은아버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윌라멧 밸리, 아니 충북 영동의 피노누아 한 병과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 짓는 그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데크에서 식사했습니다. 석양은 계곡을 구리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따뜻한 바람에 전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작은아버지는 잔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다, 하윤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요? 네게 그 통장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할머니야. 네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네가 태어난 해에 시작하셨어. 매달 당신 연금에서 5만 원씩. 내 엄마한테 내 교육을 위해서만 쓰라고, 다른 데는 절대 쓰지 말라고 하셨지.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아니, 안 했겠지. 할머니는 제가 1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항상 따뜻하고 라벤더 비누 냄새가 났던 할머니의 손을 기억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너는 고집센 애야, 하윤아 라고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인 것처럼 말씀하셨죠. 저는 이 이야기 전체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제 집에 아무도 저를 돌보지 않을 때조차 누군가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작은아버지는 제게 냅킨을 건네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와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어느 곳도 아닌 곳에서 중립지대에 테이블이 흔들거리고 페인트도 벗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에스프레소를 파는 합정의 한 커피숍에서 처음 몇 번은 어색했습니다. 침묵이 많았고 젓지 않아도 될 음료를 젓는 일이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형부와의 부부 상담, 엄마의 목소리 대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성인 생활 내내 연기를 해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집을 꾸미고 페이스북을 관리하고 우리 엄마가 만든 똑같은 자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해 왔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한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 저는 그에 대한 답은 없었지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9월에 제 집으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모르는 발신 주소, 안에는 손으로 쓴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필체, 은행 인출 양식에 있던 것과 같은 단정한 필체. 하윤아, 내가 해서는 안 될 선택들을 했구나.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다.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있어. 미안하다. 장황한 사과가 아니라 작고 불확실한 시작. 벽의 균열처럼. 저는 2번 읽고 조심스럽게 접어서 등기권리증과 은행 내역서 옆에 책상 맨 위 서랍에 넣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누구였고 우리가 누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3개의 문서. 일주일 후 언니가 저를 추석에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안 와도 돼. 하지만 네가 왔으면 좋겠어. 엄마도 와? 응. 저는 정확히 하루 동안 생각했습니다. 갈게. 하지만 내 차로 가고 내가 원할 때 떠날 거야. 그건 공평하지. 처음으로. 정말로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거실에 앉아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벽난로에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여러분과 오랫동안 이야기하느라 미지근해진 커피 한 잔이 있습니다. 밖의 계곡은 낮은 구름 아래 회녹색이고 전나무들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지 결정하지 못할 때처럼 천천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엄마는 성공을 평수로 측정했습니다. 언니는 비교로 측정했습니다. 아빠는 평화를 지키는 것으로 측정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누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저는 침묵으로 그것을 측정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종류의 침묵. 저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움은 무겁고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언니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툴고 불완전하게. 그리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멈춘 것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봐주기를 기다리는 것. 그들이 제가 이룬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도록 허락해주기를 기다리는 것. 제 삶을 보고 내가 틀렸어 라고 말해줄 엄마의 버전을 기다리는 것. 저는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이 쓴 삶이 아닌 삶을 살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자로 측정되는 가족 안에 있다면 그 자를 내려놓으세요. 부러뜨릴 필요도 던져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당신 자신의 자를 집어드세요. 제 집 현관문에는 제가 선택한 문에 제가 돈을 내고 단데드볼트가 있습니다. 제가 번집에 있는 하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집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누구에게 열쇠를 줄지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게 배운 3가지. 첫째, 침묵은 약점이 아니다. 때로는 전략이다. 제가 가족에게 준 가장 큰 소리의 대답은 언덕 위의 집과 식탁 위의 찻주전자였습니다. 둘째, 당신은 누구에게도 대결을 빚지지 않았지만 자신에게는 진실을 빚졌다. 은행 내역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아무도 다시는 제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셋째, 경계는 벽이 아니다. 더 나은 자물쇠가 달린 문이다. 엄마는 노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들어와서 가구를 재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 어떤 것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 3가지 교훈 중 어떤 것이 가장 강하게 와닿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작게 머물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설명란에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링크해 두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뵙겠습니다.